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이 이야기를 쓰기까지 오래 걸렸죠.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전 어려서 부모님의 권유로 성악을 전공했어요. 예중, 예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성악과에 입학하였죠. 하지만 앞날이 창창하던 대학 시절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죠.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인 날이었습니다. 놀랄 겨를도 없었고 그저 슬픔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하나뿐인 엄마가 쓰러지지 않게 옆에서 최대한 보필하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현미 아빠.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해요? 나는 어쩌라고, 응? 안 그래? 엄마, 기운내. 내가 있잖아. 이렇게 울면 아빠가 마음 편하겠어? 조금 수술러 보자. 어? 엄마, 그만 울어. 불쌍한 우리 딸.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아빠 없는 애가 될 수 있다니, 어? 아니, 이건 아닐 거야, 정말. 아니야. 그렇게 세상에 엄마와 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은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저희는 이사도 가야 했어요. 그리고 전 대학도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이 많이 드는 성악은 할 수 없었거든요. 대신 보컬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컬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다행히 같은 과 선배가 저를 좋게 봐준 덕분에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슬프지만 전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엄마를 잘 모시기 위해서라도 전 열심히 일을 해야 했어요. 엄마도 참 슬퍼하셨지만 그래도 이겨내셨고 시간이 흘렀죠. 그렇게 몇 년은 일을 하고 차곡차곡 돈을 모았을 때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봤을 때 정말 귀하고 부티가 나더라고요. 직업은 수의사였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연애를 했고 결혼을 준비해 나가게 되었어요. 문제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완강히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희 엄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참 그 남자가 좋더라고요. 너 그렇게 남자가 반대하는 집에 시집가면 고달픈 거야. 네가 제대로 대학만 졸업했어도 이 꼴은 안 당할 텐데. 아휴, 이럴 때 네 아빠가 참 원망스럽다. 딸 하나라도 있는 거 번듯하게 시집 보낼 정도만 해놓고 떠나지. 귀한 딸 힘든 걸 보기 싫어. 엄마, 나 이현미야. 걱정 마. 그리고 시댁에서 처음엔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라도 살다 보면 괜찮을 거야. 안 그래? 무엇보다 지금 이 사람도 참 믿음직스럽고 잘 살게.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걱정 말고 나 잘 살기만을 바래줘. 어? 걱정 말고. 살다가 혹시라도 힘들면 그냥 괜찮으니까 언제든 돌아와. 알겠지? 엄마는 다 괜찮아. 시엄마 아주 표정도 대단하던데. 엄마가 매우 걱정하셨지만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결혼식에서 시어머니는 신부 대기실에 한 번도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 결혼식 사진 중 시어머니와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답니다. 그 정도로 절 매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호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된 것이죠. 처음엔 남편이 저를 많이 두둔해줬고 제 편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살기 괜찮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언젠간 돌아설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티고 버텼죠. 당연히 귀하게 키운 아들, 아까운 건 사실이니까요. 예술했다는 애가
감각도 없고 보니? 뭐 성악했다고? 그럼 뭐하니? 대학도 못 나왔는데 내가 내 친구들 만나면 네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시연이 수의사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기껏 고졸이랑 결혼을 시키다니. 아유 분통해. 대학은 정말 형편상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픈 구석 찔러가면서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부탁드려요.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요. 뭐 수의사도 별거 아니지. 그래도 현미 보컬 학원 쪽에선 굉장히 실력 있는 선생님이야. 기성 가수들도 많이 레슨 받으러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지 마, 엄마. 그러니까 그냥 현미 좀 예쁘게 봐줘요. 예쁘게 보긴 제가 뭐 볼 게 있다고? 우리 집 개만도 못하지. 우리 쫑이 봐라. 얼마나 귀엽고 말도 잘 듣니? 내가 개만도 못한 며느리 드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아유, 우리 쫑이 이리 와봐. 이쁜 쫑이. 아유, 이쁘다 이뻐. 가수라고 해봤자 딴 딸 아니니? 걔네들이 레슨 받으러 오는 게 뭐가 그리 대수야? 어디 수의사한테 갖다 댔냐? 아유. 시어머니는 늘 제게 개만도 못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죠. 개를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늘 개가 우선이었고 절 홀대하셨어요. 하지만 아마 제가 기대에 충족되는 며느리였다면 그렇게 개와 비교하지도 않았을 테죠. 속상했어요. 그리고 제 자존감은 말할 것도 없이 하락해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어머니, 저 이제 출근해 볼게요. 쫑이 밥도 줬고 물도 다 갈아줬어요. 오늘은 레슨이 좀 늦어져서 아마 늦을 것 같아요. 뭐? 쫑이 밥에 영양제 뿌려놨니? 에휴, 이런 거라도 네가 제대로 해야지. 안 그래? 네가 이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도우미 아줌마 있지. 잘난 남편 만났지. 걔라도 잘 보필해라. 알겠어? 그리고 그깟 렌슨 딴 따라 하는 게 뭐가 그리 좋다고? 딴 따라 하라뇨, 어머니. 요새 보컬 쪽도 굉장히 전문적이라고요. 그리고 전 걔를 보필하러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배운 거 없다기로써니 이젠 아주 날 잡아먹겠다. 쫑아, 물어버려 확 그냥. 말이 안 통해. 전 너무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합가 권유로 합가를 하게 되었지만 사는 내내 정말 감옥 같았어요. 늘 개수발을 들게 하셨고 전 이 집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니 개수발을 적극적으로 들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참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친해지고 싶었어요. 남편의 와이프로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축가 제의가 하나 왔습니다. 종종 지인들의 축가를 불러주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아는 분의 적극적인 섭외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것만큼은 너무 좋았어요. 성악가를 꿈꾸기도 해서 남 앞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걸 좋아했거든요. 내가 우리 현미 씨 추천했잖아. 깨꼬리 같은 목소리. 그 집이 좀 대단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축하는 지인들만 맡아봐서 해봤는데 이렇게 소개받고 하는 거니 더 떨리네요. 준비 잘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유, 현미 씨라면 아무 걱정 없지. 다들 이 업계에서 소개해달라고 난리야. 내가 며느리만 일찍 안 봤어도 우리 며느리로 찜하는 건데. 에이,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여하튼 축가 준비 잘해볼게요.
그리고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게 봐주신 거니까. 그렇게 축가를 하기로 하고 연습을 했죠. 그리고 그 결혼식에 축가를 가서 축가를 부르고 난 뒤였어요. 그 하객 중에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뒤를 획 돌아보셨고, 시어머니 옆에 계시던 저를 알아봤던 지인분이 말씀을 꺼내더라고요. 절 알아보시는 것 같길래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 쪽에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어머, 저거 시연이 저 아니야? 며느리 같은데? 그때 내가 결혼식장에서 보고 인상 깊어서 기억나, 저 얼굴. 아니야? 맞는 것 같네. 아니, 제가 왜 저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아니, 뭐, 친구인가? 원래 제가 좀 부탁을 거절 못하는 편이기도 해. 오늘 축가 불러준다고 한 친구가 오늘 저 친부인가 본다. 여기서 다 만나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결혼식 오시는 게 여기셨어요? 그럼 같이 올 걸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시연이 저 맞지? 긴가민가 했네. 아니, 노래 너무 잘 부르더라. 너무 예뻤어. 어쩜 신부보다 예쁘면 돼? 내가 딱 눈썰미가 있지. 결혼식에서 한 번 봤는데 기억이 나지 뭐야. 아유, 너는 참 며느리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한다니. 시어머니 지인이 그렇게 반갑게 맞아줬던 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빨리 가야 한다며 제 팔을 잡고 결혼식장을 나가시더라고요. 전 영문도 모른 채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식장을 빠져나갔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밖에 나와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소리를 지른 이유는 본인의 체면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에서였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냥 기가 차더라고요. 아유, 이게 웬 망신이야? 너 축가 부르고 다니니? 아니, 여기가 어떤 결혼식인데 다 내 친구들 오는 자리라고. 네가 이런 데 와서 노래나 부르는 딴따라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내 친구들은 다 너 성악가인 줄 아는데 아유, 창피해 정말. 네? 성악가련요. 성악을 전공한 건 맞지만 어머니, 그동안 절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신 거예요? 아니, 보컬 레슨이 뭐가 어때서? 시끄러. 내가 그런 땅따라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우리 시연이 그렇게 키운 줄 알아? 아우, 진짜 창피해 아주. 이제 내 친구들한테 소문 다 났을 거야. 넌 어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알아? 아빠도 없어, 대학도 안 나와, 집도 가난해, 딴따라야. 도대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아주 시연이가 뭐에 미쳐서 너랑 결혼을 했는지 지금이라도 당장 엎어버리고 싶어 아주. 아유, 진짜 분통스러워. 얼굴 화끈해서 정말 기가 막혀.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이것도 제 직업이고 전 축가 부르는 거 전혀 창피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강아지 챙겨주고 저보고 집에서 쓸모없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참으려고 했지만 오늘 하신 말씀은 정말 선을 넘으시네요. 저도 돌아가신 아빠랑 엄마가 귀하게 키워준 딸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존재 자체가 잘못이지. 오늘 내가 겪은 수치에 비하면 이런 막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 아유, 꼴시려 정말. 그 길로 시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혼자 가버렸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멍하기도 하고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도대체 슈가를 부르는 게 왜 잘못이고 어머님께 창피한 일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 길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쫑이를 목욕시키라며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방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그런 존재였죠. 또 어디 들렸다 왔나 보지?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쫑이나 목욕시켜놔. 네가 할 일은 그것뿐이다. 말도 섞기 싫으니. 제가 이렇다 할 대답도 없이 어머님이 문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전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과는 반대로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 보는 화에 저도 당황스러웠죠. 아니, 뭐하러 축가를 하러 다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냐? 엄마가 당연히 싫어하지. 가뜩이나 널 안 좋게 보시는데 내가 그럼 가운데서 뭐가 돼? 나도 너 축가 부르고 다니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뭐? 자기 지금 나한테 그게 할 말이야? 어이없다. 자기도 그런 마음속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창피하다고 생각한 거야? 창피가 아니라 그냥 고상하게 있을 수는 없냐는 거지. 너 보컬 레슨하고 이러는 거 아무 말 안 해. 근데 나서거나 이런 건 하지 마. 엄마가 진짜 싫어하셔. 그리고 쫑이한테 잘하고. 엄마 쫑이라면 끔찍한 거 알잖아. 그럼 반이라도 먹고 들어갈 거야. 내가 이 집에 개보러 시집 왔어? 도대체 나랑 결혼을 왜 한 거야? 자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안 했어. 알아? 왜 이렇게 발끈이야? 아유, 피곤하다. 엄마랑 너 사이에 지쳐. 어른들 말이 딱 맞아. 반대하는 결혼했더니 참 피곤하다.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고 있는 말투였거든요. 저 역시 정말 이렇게 어려운 길이었다면 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정말 모든 게 자책감이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왜 이렇게 보고 싶던지 제가 주저앉아 울고 있자 남편은 그제야 미안한지 달래주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미안해. 울지 마. 내가 말실수했어. 엄마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나도 갑자기 욱해가지고 미안해 정말.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 정말 내가 이 집에서 누굴 믿어야 해? 어머님도 그렇게 보는데 당신마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남편과 화해를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 이 상처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갔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것도 모자라 매번 친정에서 배운 거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기 일쑤였거든요. 정말 힘들어진 나날들이었죠. 저 역시 지지 않으려 했지만 외로워져 갔어요. 난 목표가 너랑 시연이 이혼시키는 거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만 아직도 우리 시연이 나가면 어디 가서 소개해달라고 줄 섰어. 알아? 네가 꼬이지만 않았어도 호적은 깨끗할 텐데. 네가 할 일은 그냥 계집사 그 이상도 아니야. 제가 왜 계집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제 못해요, 어머니. 그리고 시연 씨와 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어머님이 되셔서 아들의 이혼을 바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어머님. 누가 너 같은 애랑 결혼할 줄 알았냐고.
아직도 너만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 너 우리 쫑이한테 화풀이라도 하는 거 아니니? 아주 쫑이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 알겠어? 너보다 귀한 애야. 넌 걔만도 못한 애고. 그러니까 잠자코 내 말이나 따르다 조용히 이혼하고 나가면 그만이야. 알겠어? 시연이가 질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나가 떨어져. 알겠니? 아니요. 전 이혼 못해요. 누구 좋으라고요? 저랑 시연씨 문제 없고 어머니 하나가 문제라면 저희가 분가하면 그만이에요. 어머님은 일부러 나가 떨어지라는 식으로 저에게 늘 아픈 말만 되풀이했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가 악물어지더라고요. 남편과 더 잘 지내야겠다는 마음 말이에요. 절대 시어머니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죠.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지쳐가던 남편, 점점 저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변해가더라고요. 네가 엄마 좀 잘 맞춰두려라. 나 진짜 퇴근하고 올 때마다 엄마 뭐라고 하는 소리 듣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알겠어? 아, 내가 괜히 그래? 어머님이 날 얼마나 쥐잡듯이 잡는지 알면서 지금 나한테 더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원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 알잖아. 좀 알면 더 딸처럼 굴란 말이야. 그러면 엄마가 덜 하시겠지. 엄마 강아지 그렇게 예뻐하는 분인데 인정이 없겠냐? 네가 우리 엄마를 몰라서 그래. 네가 좀만 더 잘하면 곁을 내주실 거야. 알겠지?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더 잘하란 식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내가 왜 결혼을 했나 싶은 생각과 함께 이런 취급을 받으려 결혼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그냥 이혼해주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었기에 전 변호사를 찾아가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이혼을 요구하였어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 참나. 정신적 피해 보상? 니까짓 게 지금 나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원해? 아, 그래. 우리 아들이랑 이혼만 해준다면 돈이라도 지어주고도 이혼시키지. 나가 떨어져줘서 고맙다 아주. 애초에 돈을 노리고 결혼을 한 거겠지. 안 그러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아줌마. 원하는 대로 돼서 참 좋으시겠어요? 잘 살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귀한 아드님 좋은데 장가 보내시고 두 발 뻗고 주무세요. 과연 그 인성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올 수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해방이다 나도 이제. 전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그제야 본인이 했던 행동들이 후회가 됐는지 전화가 와 분가를 하자고 하며 이혼을 말렸어요. 하지만 때는 늦었죠. 전 너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내가 미안해 정말. 다 내 잘못이다. 우리 분가하자. 내가 너무 네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어. 안 그래? 미안해 정말. 이제 와서? 됐어. 이미 끝난 일이야. 진작 잘하지 그랬니? 이제 네 전화 받는 것도 싫으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더 이상 네 그림자도 볼 일 없었으면 해. 전 그렇게 새 인생을 살 준비를 했어요. 오히려 일에만 집중하려고 하니 더 에너지가 샘솟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생활을 3년 정도는 했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찌들어 있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전 본격적으로 제 일을 확장하기 시작했죠. 레슨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축하팀을 만들어서 결혼식이나 행사에 축하 공연을 하는 팀을 만들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승승장구였죠.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니까 제 일이 더 잘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축가팀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공연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수입이 괜찮아지기 시작하니 다시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늦은 나이였지만 실용음악과에 진학하고 졸업을 하였고 대학원을 진학했어요. 돈을 벌면서 대학원까지 다니느라 몸이 2개라도 모자랐지만 오히려 바쁘게 살다 보니 제 어두운 과거도 잊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강단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간제 강사이지만 교수를 꿈꾸며 말이죠. 보컬 레슨을 하다 보니 남들 가르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을 때 축가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날은 저녁 결혼식이었고 아침 점심 축가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바쁜 날이었죠. 하루 3탕 뛰는 것이 바빴지만 저희 축가팀으로 들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주저앉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 점심 축가를 마치고 부랴부랴 저녁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 결혼식 신랑을 보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신부 측 부모님을 보자마자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점심에도 뵌 분들이라고요. 지금이 3번째였죠.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색이 안 좋으셔서.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래도 해야지, 프로처럼. 걱정해줘서 고마워. 우리 오늘도 잘해보자. 선생님, 너무 안 좋으시면 그냥 들어가 보시는 게 동은이가 대신 부르면 돼요. 그러다 쓰러지실까봐 걱정돼요. 괜찮아. 그냥 좀 그럴 일이 있어서 그래. 난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맞춰보자. 우리 이 부분에서 잘해야 하는 거 알지? 걱정하는 팀원을 뒤로하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결혼식 로비에서 신부의 친정 부모님을 보고 확신했어요. 축가 대기실에서 있을 때 그분들에게 돈봉투를 주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전 남편 와이프도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시어머니가 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맞닥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시곤 또다시 악담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참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가 여긴 웬일이냐? 또 그놈의 돈 안 되는 노래하러 다니는 거냐? 아유, 오늘 그 축가 한다는 게 너야? 기막혀. 어디서 뭐하고 사나 가끔은 궁금했는데 여전하구나. 품위 없이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노래나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 덕분에 고맙다. 네가 나가 떨어져준 덕분에 아주 좋은 애 만났어. 우리 시연이 네 집과는 상대도 안 되는 집안이지.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고 있는데 웃기더라고요. 자기 며느리가 부모 대행까지 시킬 정도로 구린 게 많다는 걸 절대적으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렇게 절 보고 모욕하는 전시모에게 전 한마디 던졌죠. 아주 웃기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저랑은 비교도 안 돼서 저기 친정 부모님이 하루에 결혼식 3탕을 뛰실까? 결혼식 3탕 뛰는 집안이라 좋겠네. 안 그래요? 아니, 며느리에 대해 잘 알아보고는 한 거예요? 아주 깐깐한 아줌마가 뭐에 홀리셨나?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세탕이라니? 무슨 뜻이냐고? 이게 어디 남의 행사장에서 초를 쳐? 그건 알아서 알아보셔야지. 떡밥 던져줬으면 회수는 그쪽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축하해요. 노래는 열성을 다해 부를게요. 돈값은 해야지, 안 그래요? 근데 부잣집에서 일당을 너무 적게 넣으셨더라. 여하튼 알아서 알아보는 걸로. 전 그 길로 축가 대기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식도 시작하기 전에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부 머리채를 잡고 있었죠.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알고 보니 그 신부는 제 예상대로 부모 대행을 썼던 게 맞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신부 대기실로 향했고 부모님에 대해 캐물었다고 합니다. 황당한 신부는 그제야 울면서 대답을 했다고 해요. 바른 대로 얘기 못해? 저 너네 엄마 아빠 진짜 엄마 아빠 맞아? 너 여기서 나 속일 생각하지 마라. 맞으면 그냥 맞는다고만 얘기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부모가 아니냐뇨. 저 너무 황당스러워서 지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맞으면 맞는다고만 얘기하면 된다니까. 뭘 그리 말이 많아, 어? 너네 부모 맞냐고. 확실하게 너네 부모야? 어머님, 결혼식 끝나고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은 식장이니까 좀 고정하세요. 네? 시어머니의 그 불같은 성격에 식장이고 나발이고 없었죠. 그리고 바로 신부의 머리채를 잡고 본인을 속였다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기 바빴지만 이미 화가 난 시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죠. 모든 하객들은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고 신부는 실토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부는 남편이 룸사롱에서 만난 아가씨였어요. 남편은 그 불같은 어머님 성격을 알고 모든 걸 둘이 짜고 속였더라고요. 얼마나 적급이던지 남편도 자기 어머니 눈에 맞추기 위해 이제 별행동을 다 하더라고요. 전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오빠, 말 좀 해봐, 어? 아, 머리채 좀 놔주세요. 얼른요, 아파요. 엄마, 이거 좀 놓고 얘기해요. 보는 눈이 많아요, 네? 엄마 그 성질에 웬만한 아가씨가 눈에 차시겠어요?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뭐야? 그렇다고 급도 안 되는 날 들이밀어? 의사 집안이라며? 아, 그럼 이 사람들도 다 가짜 사돈이었단 말이야? 얼른 말하지 못해? 어머니 아들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당신이 좀 말해봐. 아니, 오빠, 지금 내 꼴 안 보여? 아, 기막혀. 이거 놓고 말해요. 엄마, 진정해요. 지금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차차 말할게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 좀 놓고 얘기해요, 제발. 전 이 상황을 보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절 마음에 안 들어서 난리를 치더니 결국 얻은 게 룸사롱 아가씨를 며느리로 두다니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며 전 웃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니 남편도 어안이 벙벙해서 망연자실한 느낌이었고요.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망신이 또 있나 싶더라고요. 우습더라고요. 몰락이 이렇게 쉬었다니 말이에요. 아, 너무 좋네요, 그림이. 아니, 아줌마, 겨우 룸사롱 아가씨 며느리 얻으려고 절 그렇게 대한 거예요? 웃기네요.
그리고 당신도 참 수준 알만하다. 아니, 겨우 고른 여자가 이런 여자야? 아니, 참 잘 어울려. 자기 집안에. 딱이다, 아주. 어머님이랑 수준도 잘 맞는 것 같고, 잘 어울려. 내가 축하가 좀 늦었지? 재혼 축하해. 잘 살길 바랄게. 이번엔 제발. 아주머니도 축하드려요. 제가 비아냥거리자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의 머리를 잡다가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어쩔 줄 모르는 기세였죠. 그걸 보자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내쫓은 결과가 이런 거였다니 참 인과응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의 힘든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꼴을 다 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아니, 현미야. 아니,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리고 오랜만이다. 아, 재호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하도 재촉을 하시니까 그냥 아무나 붙잡은 거였어.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나중에 좀 만나서 얘기 좀 할래? 너한테 못한 얘기도 있고. 나한테 할 얘기가 아직 남았니? 뭘? 난 없어. 그리고 너네 엄마나 잘 챙겨. 저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어쩌니? 결혼식은 파투 난 것 같고. 너한테 이런 걸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미안하다. 아니, 우리 어디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남편은 아직까지 저한테 할 말이 남았다며 그 와중에 얘기 좀 하자고 했고,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더니 저에게 갑자기 애원을 하더라고요. 예, 나랑 얘기 좀 하자. 아니, 이 꼴 봤으니까 너도 알 거 아니야. 아휴, 아니, 우리 시연이가 이런 애랑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 내가 한 과언은 있고 다시 한번 시연이랑 얘기 좀 잘 나눠봐. 어? 이제 2판 4판인데 내가 뭘 더 바래? 아, 이제 와서? 왜? 룸사롱 며느리 드릴 바엔 딴따라 며느리가 나은가 보지? 됐어요, 아줌마. 일 없네. 그냥 본인 죄 속죄하며 살아. 남을 그렇게 짓밟더니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랑 어울리는 며느리인데 뭐가 싫으실까? 잘 살아봐요. 그럼 이만. 전 그 길로 밖을 향해 나갔어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와 남편은 저보고 얘기 좀 더 하자고 했지만 모든 걸 다 뿌리쳤죠.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정말 통쾌했습니다. 가장 큰 복수를 한 것 같았거든요. 욕심의 몰락이라고나 할까요? 전 남편 또한 참 어지간하더라고요. 하다하다 룸사롱 아가씨랑 결혼을 하려고 하다니. 그것도 본인의 엄마를 속이면서까지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던 거죠. 전 이혼 후 참 잘 풀렸고 제 인생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점점 몰락해가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정말 제 인생의 통쾌한 한방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제 보컬 학원을 찾아왔어요. 이혼 후 단 한 번도 오지 않던 사람이 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굴 다신 보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에요. 아, 그때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너 없어서 좀 허전했어. 그리고 현타도 많이 왔고 널 지키지 못했다는. 그래서 좀 그랬던 거야. 나 다 정리했어, 그 여자도. 그리고 엄마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계셔. 네가 어떤 앤지 우리가 얼마나 너에 대해 몰랐던 것 같더라고. 미안해.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서 왔어.
어떻게 안 될까? 우리 서로 많이 좋아했잖아. 착각하지 마. 너랑 끝낸 지 오래야. 너희 모자 밑바닥까지 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없어. 그리고 내 새로운 삶 방해하지 말아줄래?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 모자 잘 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알겠어? 다신 찾아오지 마. 전 남편은 제 말에 망연자실해했고 더 이상 잡지 않았죠. 참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모든 소식이 끊겼어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제 삶에 참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어요. 오히려 이혼 후 모든 걸 개척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죠. 처음엔 이혼 후 모든 게 괴로웠고 결혼 생활 내내 실패했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미치도록 미웠지만 지금은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모든 거에 감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의 경험으로 오히려 더 나은 발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직접 경험해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현재 시댁 집안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2년 정도 연애를 했으니 결혼 생활까지 합하면 총 7년의 시간을 함께 해왔었어요. 잠깐 제 과거를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어렸을 적 부모님과 헤어져 할머니 손에 자라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할머니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돌아가시게 되셨죠. 갓 20살이 되었던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사회에 뛰어들었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30대가 되어 버렸죠.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항상 부모님을 원망했었어요. 두 분 다 각자의 갈 길을 갈 거면 왜 저를 낳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렸을 적 부모님이 왜 집을 나갔는지 모른 척 했었지만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가정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서로 또 다른 상대를 만난다는 걸 봐왔던 저는 바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결국 혼자만 남게 되었던 거죠. 어렸을 적부터 외로움을 안고 자라와서 그런지 커서도 저는 항상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을 채워준 건 저와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선택하게 되었던 건 상황은 다르지만 저와 비슷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에 공감대 형성이 있었고 대화가 잘 통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해주게 되다 보니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었죠. 결혼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시댁 집안과의 만남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남편은 저와 다르게 좀 늦은 나이 때 시모에게 버림을 받았었어요. 남편의 친부였던 분은 오래전에 저희 집안과 비슷하게 바람을 피우셔서 다른 여자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제품을 떠났던 부모와 다르게 시모는 혼자 남편을 키우시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결국 시모에게도 버림을 받았었죠. 시모는 나중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신 채 떠나셨지만 2번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자식과 인연을 끊어버렸다던 시모를 제 두 눈앞에서 보고 말았었죠. 저는 그때 임신을 했던 몸이라
어느 정도 배가 불러왔었는데 시모가 제 배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들어가도 되겠냐는 말을 꺼내셨어요. 남편은 회사에 출근한 상태라 집에 없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직면하게 된 저는 일단 시모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시모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언제 살림까지 차리고 있었대? 집안 살림들을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임신까지 한 거야? 내가 생각했던 계획에 정말 틀어져 버렸네. 아무래도 쉽게 일이 처리가 될 것 같지는 않네.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전화번호 좀 받아야겠다. 저희가 결혼한 지는 4년 정도 됐어요. 저도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여기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나요? 연락은 무슨? 부모가 자식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요즘 세상 돈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 둘의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허락 없이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몰래 결혼까지 하면 되겠어? 위자료야 부족하지 않을 만큼 챙겨줄 테니까 이제 그만 갈라서라. 초면에 이런 말 해서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내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거든.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라고 갑자기 나타나신 것도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갈라서라는 말까지 하신다고 저희가 이룬 가정을 깨는 건 말이 안 되죠. 도대체 무엇을 바라셔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들으려고 안으로 모신 건 아니에요. 내가 갈라서라면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지금 여기에서 수다 떨 정도로 한가한 사람인 줄 아니? 갑자기 찾아와 내 아들과 이혼하라고 해서 많이 당황스러운 건 알겠지만 내 허락 없이 결혼한 거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좋게 얘기하고 끝내려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네. 당장 너희 집안 부모님들 오시라고 연락 좀 드려라. 이왕 온 김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다. 나는 오늘 내 아들을 꼭 데려가야만 하거든. 남편의 엄마라고 찾아온 사람은 초면인 저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게 아닌 날카롭고 불편한 표정으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희 부부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부터 꺼낸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시모가 계속해서 당장 부모님께 연락하라고 화를 내시길래 침착하게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더 이상 대화가 통할 것 같지가 않아 서둘러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전부 다 알려주었고 남편은 시모가 왔다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당장 달려오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집과 회사의 거리가 차로 15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그날 남편은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왔는지 10분 만에 집에 도착하게 되었죠. 숨을 헐떡이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시모를 바라보자마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한테는 시모에게 그리움보단 분노만 남겨져 있던 상태였죠. 하지만 반대로 시모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남편한테 천천히 다가가 양손을 잡아주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고 싶었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니?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야?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구나. 내 아들,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우리가 몇 년 만이지? 고등학교 때 헤어졌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엄마가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던 거야? 엄마는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계속 찾고 있었거든. 그런데 아들 혼자 살 줄 알았던 집에 웬 여자가 자리하고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결혼한 지 4년이나 됐다던데 그 기간 동안 엄마를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야? 엄마랑 같이 가자. 이 결혼 나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만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엄마랑 같이 살면 되는 거야. 나를 버릴 땐 언제고 갑자기 찾아와서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뇨. 제가 왜 당신과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는 이미 엄마라는 존재를 지워버린 지 오래라고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제가 눈이 돌아버리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시죠? 아무래도 어른들끼리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저 여자 집안 어르신분들한테 연락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몇 번을 말을 해도 제가 꿈쩍도 안 하네. 저 사람도 저와 비슷한 처지예요. 부모님께 버림받고 혼자 외롭게 살아왔었다고요. 과거의 아픈 기억 다시 꺼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뭐야? 너 지금 부모가 없는 집안의 여자랑 결혼한 거니?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결혼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시킨 거야. 제발 제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당신이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왜 잘 살고 있는 저희를 갈라놓으시려는 건데요?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결혼이니까 엄마인 나한테 먼저 인사시켜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나는 네가 혼자 살고 있는 줄 알고 오늘 어디를 잠깐 데려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 앞에 임신한 여자가 나와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이야.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모를 잡아 끌어 밖으로 내보내 버렸어요. 시모는 한참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저희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화를 내더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시모가 떠나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도 너무 놀란 상태라 아랫배의 통증이 느껴지고 있었죠. 갑자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 방에 들어가 누웠고 남편은 제 몸을 살펴주면서 어디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길래 시모와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냐니까 남편도 현재의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20년 만에 나타난 시모가 하는 말이 잘 지내고 있었는지 안부를 물어보는 게 아닌 다짜고짜 저희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부터 꺼내셨다는 게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시모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건 분명 무언가 남편에게 바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남편을 찾아야 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시모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시모는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알려준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온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동네의 친한 아주머니께서 제가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걸 아시곤 산후조리까지 도와주셨죠. 그렇게 한동안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길래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출산했다며? 내가 너희한테 사람을 붙였는데 네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내오더라고. 잠깐 얼굴 좀 보게. 문자 보낸 주소로 잠시 들려라. 저희한테 사람을 붙였다고요? 지금 감시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죠? 분명 그이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만 연락하세요. 나 몰래 너희들이 이사라도 가면 일이 또 복잡해지니까 그 전에 사람을 붙인 건데 뭐가 문제니? 다 나 편하자고 하는 거다. 일단 너희 집 앞에 차를 보낼 테니까 아이랑 같이 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저번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어서 많이 당황했는지 좋은 말이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너랑 침착하게 대화를 나눌 생각이니까 일단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앞으로 별일은 없을 거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우리 집으로 일단 와서 얘기하자. 대신 내 아들한테는 일단 비밀이다. 너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내 아들이 알기라도 한다면 상황만 더욱더 악화될 뿐이잖아. 그러니까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으면 너도 생각을 잘해야 될 거야. 오래 잡고 있을 생각도 없다. 어린 나이도 아닌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겠지? 시모는 저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었는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면서 좋게 풀어나가길 원하셨어요. 현관문을 열어 밖을 보니 집 앞에 고급 외제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운전하는 기사분이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나간 시모가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었어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린다면 당연히 가지 못하게 할 테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상황만 악화가 되는 거라 좋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를 데리고 차에 올라타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시내와는 조금 떨어진 동네에 꽤 큰 저택 앞에 차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운전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마중 나온 시모가 빠른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곤 처음 꺼내신 말이 귀한 내 손주 낳아줘서 고맙다며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렇게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간 곳에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당황한 눈빛과 함께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하고 있어? 애 보느라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거 아니야. 일단 아이는 너 옆에 서 있는 과천댁한테 맡기고 식사부터 하도록 하자. 불안해할 필요 없어. 내 아들, 딸도 전부 과천댁이 돌봐줬었거든. 그만큼 베테랑이니까 걱정 말고 일단 아이부터 맡기고 식사하면서 저번에 못했던 얘기 마저 하는 게 좋겠구나. 집사람한테 대충 듣긴 했었는데 얼굴도 참하니 성격도 좋아 보이고 우리가 앞으로 하는 말도 잘 받아들일 것 같아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아빠,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원래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법이라니까요. 엄마가 그 난리를 치고 왔다는데 여기 온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대충 봐도 알겠는데요. 저 여자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을 봐봐요.
버려진 옷을 주워서 입은 것 같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여자 우리 집안 돈 냄새 맡고 접근한 게 확실하다니까요.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저 여자한테 50첩 진수성찬까지 차려줘야 하는 건데요? 그냥 다 뺏어버리면 되잖아요. 너는 그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밥 안 먹을 거면 방으로 돌아가. 무슨 일이든 절차가 있는 법이야. 무조건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죠? 그리고 이 많은 음식들은 다 뭐예요?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쁜 거라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저를 데려오신 이유가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저번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결혼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너 온다고 아침부터 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아니? 시모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식사를 유도했어요. 시모는 자기 아들을 버리고 새살림을 차려 상당히 잘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저를 보며 웃어주는 시모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데 확실히 저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말을 꺼내실지 몰라 걱정이 돼서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음식들이 널려 있는데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제 아이를 안고 있던 가정부 직원분께 다시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눈빛을 보내자 제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길래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돌려달라며 따라가려 하자 앞에서 경호원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제가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치자 시모는 좀 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어른이 아직 점심 식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어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아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다시 자리에 앉지 그래? 갑자기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부른 건 좋게 풀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좋게 넘어갈 수 없어요. 당장 그이한테 전화할 거라고요. 네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거거든. 일단 너는 이것부터 작성해라. 이혼 서류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서류에 작성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건 그동안 내 아들 옆에서 외롭지 않게 놀아준 대가니까 잘 챙겨두고 아이는 앞으로 우리가 키우도록 하마. 너는 그 돈 가지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정말 정신 나가셨군요. 제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죠? 저는 그이랑 일거운 가정을 깨지 않을 거고요. 제 아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당신이 나타나면서 그이한테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 알아요? 저는 지금 이 일에 대해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아요? 내 손주 앞으로 부족함 없이 키워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네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돈까지 지어준다잖아. 계속 떼써봤자 너만 불리해진다는 거 모르니? 엄마, 저 여자 밀당 정말 잘한다. 저 금액으로는 모자라다는 얘기잖아. 이건 돈을 더 달라는 거야.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모른다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래? 너한테 지금 준 돈이
5억인데 얼마를 더 주면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고 손주까지 넘겨줄 수 있는 거니? 한 10억이면 되니?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10억을 주던 100억을 주던 제 삶에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요. 네가 내 아들과 이혼을 한다면 우리 집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거든. 이 사람 사업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내 아들이다. 다른 기업 집안의 딸이 현재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과 엮이기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거든. 단지 흠이라면 그쪽 집안의 딸 나이가 50이라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 벌써 대화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일정만 잡으면 되는 거라 내 아들을 급하게 찾아서 연결시켜 주려 했는데 갑자기 네가 튀어나온 거다. 결혼을 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 내 아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서 가정을 꾸리나 싶었다. 요즘 세상 여자들이 얼마나 눈이 높은데 내 아들은 고졸에 돈도 없고 자기 입 겨우 풀칠하면서 살 게 뻔한데 결혼을 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지. 그래서 내가 전날 너를 봤을 때 일이 복잡해져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거다. 사람은 말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야. 인생에 2번 다시 올 수 없을 기회가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거라고. 5억 더 얹어 줄 테니까 10억 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은 집안에 남자 하나 골라 잡아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다. 아니면 그 돈으로 네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 하면서 살면 되잖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 지금 결혼한 지 4년 정도 됐다고 했지? 아직까지 서로 좋아 죽을 때지만 시간 좀 지나고 아이가 커가면서부터 삶이 행복해질 것 같니?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생활이 될 것 같냐고. 돈이 쪼들리니 너도 일자리를 알아보겠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봤자 삶이 눈에 띄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 벌어먹고 살겠다고 사회에 뛰어들면 아이는 방치가 되는 거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나 있겠어?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줄 아니? 아무리 뛰어다녀도 항상 제자리거든. 그리고 자식들이 그런 가난을 또 물려받고 이게 쳇바퀴처럼 굴러가니까 결국 가난한 삶이 반복이 되는 거야. 돈이 없으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안을 위해 생산직이나 뛰어들겠지. 이게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거야. 너는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거고, 그러니 내가 하는 말에 흥분할 게 아니라 앞으로 생각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났다. 그쪽 집안에서 내 손주를 키워주기로 했어. 나이가 50이니 아이를 가질 수야 있겠니?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아이를 낳아줬잖아. 입양을 하는 것보다 내 아들의 피가 섞인 아이를 키우는 게 그쪽 집안에서도 훨씬 좋다고 했었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친자식처럼 키워줄 거다. 그래서 저한테 그이와 결혼한 걸 반대한다고 하셨던 거예요. 이제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겠네요. 그런데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당신이 더 불행한 것 같은데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누리고 살면 뭐하죠?
당신은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요? 당신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세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사람을 버렸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당신은 본인의 욕심을 위해 그 사람을 이용만 하려 들고 있어요. 어느 친엄마가 나이 50이나 먹은 아줌마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겠어요. 당신은 돈에 정신 팔린 여자라고요. 시모는 제 말에 화가 치밀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시모에게 정신 차리라며 똑같이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걸 본 집안 사람들은 저에게 소리치며 달려들려 하자 오갈 데가 없던 저는 결국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당황한 시모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물어보는 순간 남편은 시모의 뺨을 내리쳤고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현관문 앞에까지 들어와 신고받고 왔다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물어보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남편은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당장 아이를 돌려달라고 화를 냈어요. 시모는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들의 눈치를 보며 지시를 내렸고 아이는 제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원하는 걸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면서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둬서 어디에 있는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감시와 기회를 엿보는 시모 때문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저희 주변에 있던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데리고 현재 다른 지역으로 몰래 몸만 옮겼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많이 불안한 상황이죠. 시모가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는데 이대로 끝났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문자였어요. 남편이 저와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들 거라며 심각한 문자를 재차 보냈었죠. 남편은 이 문자로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감시가 없을 때 이사를 떠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를 해도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걱정이 많아요. 안전한 방법을 찾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경찰의 도움을 언제까지 받을지도 모르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갑자기 나타난 시모에게 저희가 당하게 될까봐 요즘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던 시모의 마지막 한마디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주고 있지만 가진 것도 없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었는데 또다시 시모의 욕심으로 저희 가족이 상처를 받게 될까봐 많이 불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험난한 세상, 저희 부부는 아이와 함께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말곤 바라는 게 없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온갖 상처를 주었던 시댁 형님들과 시모의 행동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반성하지도 않는 것 같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번 기회를 통해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달아야 한다면서 절대로 좋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오랜 기간 결혼 생활한 것도 아니에요. 현재 2년차 되었는데 1년차 때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었어요. 시댁 며느리로 들어오자마자 얼굴 붉히며 살아가는 것보단 그래도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두 형님들과 시모의 행동들이 제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걸 처음 느껴봤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무시하고 먹는 걸로 차별하고 거기에 더해 힘든 일들은 저에게 전부 다 시키는데 나중엔 무엇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관계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 싶더군요. 남편도 형님들과 시모의 행동들이 너무하다 싶었는지 좋지 않은 말을 꺼냈었지만 평소에도 남편은 무시하면서 지내왔었는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더라고요.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은 저에게 계속해서 불만을 품게 만들었고 결국 설 명절 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명절 때 가지 않으려 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가족들 모두 모이는 자리에 막내인 저희 부부가 빠지면 오히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라며 분위기 더 안 좋게 만들지 말라고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더 큰 화를 키우고 싶지 않아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댁 식구들이 시끌벅적하게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이미 한창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저희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자리에 앉으라며 저와 남편에게 밥을 퍼줬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앉지 말고 잠깐 나 좀 따라와라.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거든. 아들, 너는 먼저 식사해라. 그럼 우리는 저쪽 가서 얘기 좀 할까? 내가 너를 따로 부른 이유가 뭔지 알아? 가족들 앞에서 면박 주면 너 기분 안 좋을까 봐 이쪽으로 따로 부른 거다. 아까 상의에 차려져 있는 음식들 봤지? 그거 누가 만든 거 같니? 첫째랑 둘째 며느리가 아침부터 일찍 와서 명절 음식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다. 네가 기분이 상했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고 나중에 대화로 풀면 되지. 명절날 오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 모르니? 너는 자리에 앉아서 숟가락만 뜨면 아침부터 고생한 첫째랑 둘째 며느리가 좋은 시선이 나오겠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야? 너한테 상처되는 말 좀 했다고. 그게 그렇게 서운하디? 이번 일로 또다시 얼굴 붉히는 상황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 화장실 청소하고 나와라. 이 정도는 해야 애들한테 뒷말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다 끝내놓고 밥 먹으러 오면 된다. 제가 오죽했으면 오지 않으려 했겠어요. 솔직히 이번 명절에는 어머님 댁에 정말 오고 싶지 않았다고요. 저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일만 해주는 가정부 같은 역할로밖엔 안 보인다고요. 저는 상고 출신이고 형님들은 대졸이라 차별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형님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차별하니까 형님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오기 싫었어요. 그리고 음식 만드는 거 저번 명절에도
저 혼자서 전부 다 준비했잖아요. 어머님은 제가 왜 싫은 거예요? 학벌이 안 좋아서 그냥 싫은 건가요? 그 일은 결혼하고 싶어서 허락받으러 왔을 때는 좋게 봐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하실 거면 애초부터 반대하시지 그랬어요. 상구 출신이 아니라 대졸자로 며느리 뽑으셨으면 됐잖아요. 저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왕래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음식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상위에 올려져 있던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아침부터 고생해서 만든 거라고요. 거짓말을 하려면 증거물을 남기지 마셨어야죠. 현관문 앞에 떡하니 시장에서 사온 전집이랑 반찬가게 포장 용기가 그대로 있던데요. 그리고 아침부터 음식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집안 전체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네요. 이미 만들어 놓은 음식이라 데워 먹으면 되니까 기름 냄새가 날 일도 없었겠죠. 그냥 제가 한 공간에서 같이 음식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서 화장실 청소 시키는 거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마음이 편하세요? 그래. 저기 상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 전부 시장에서 사왔다. 네가 안 왔는데 쟤네들이 명절 음식 만들 거 같니? 너 시집 오기 전에는 전부 시장에서 음식 사서 명절 보냈었다. 그런데 너 오고 나서 집에서 만든 명절 음식이 먹고 싶다며 막내 며느리 음식 솜씨 한번 보고 싶어 하길래 나도 네가 어느 정도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시킨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화가 많이 났었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가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하기 싫으면 내 아들과 갈라서면 되는 거고 너를 받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키는 거 군말하지 않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밥 먹고 싶으면 화장실 청소부터 하고 주방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내 아들한테 쓸데없는 얘기해서 모자지간 금가게 하지 말거라. 너 오기 전에는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니? 시모는 한식탁에서 제가 같이 숟가락 뜨는 걸 싫어했고 자기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부른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음식 만드는 건 아예 하지도 않았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었을 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제가 왜 그렇게 싫냐고 물어보니 형님들이 상구 출신인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고 거기에 더해 능력도 좋지 않아 받아주고 싶지 않았었는데 자기 아들이 저를 너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라는 말을 했어요. 이런 대우 받으려고 남편과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차라리 관계를 끊어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시모가 등 돌린 제 어깨를 꽉 잡더니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고 어디 가냐면서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모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남편을 부르려 했는데 이미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아주버님들과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려고 움직이는 것 같길래 부르려는데 시모가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오래간만에 형제들과 만났는데 방해하지 말라면서 화를 냈고 그렇게 차는 출발을 했어요.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 아주버님들과 움직였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분명 저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데려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고 제가 시모를 뿌리치며 거실 밖으로 나오자 대졸 형님들은 주방에서 저를 보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고 참았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저를 쳐다보던 형님들한테 화를 냈어요. 막내 동서가 화가 많이 났나 보네. 서방님은 내가 보냈어. 요 앞에 가서 술 좀 사오라고 부탁했거든. 남자들끼리 잠깐 시간 좀 보내고
천천히 오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그이랑 둘째 서방님이 막내 서방님을 끌고 가듯 데려가서 동서한테 연락도 못했을 거야. 핸드폰이 여기 있거든. 동서는 우리가 우습게 보이나 봐. 좋게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아야지. 상구 출신이라 머리 회전이 많이 느린 건가? 눈치껏 좀 행동해. 막내 동서가 지금 우리랑 겸상할 수준은 아니잖아. 어머님,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어머, 저도 집에 가기 전에 사서 들어가야 되겠어요. 오대갈비가 정말 맛있는데요? 이 좋은 음식을 막내 동서랑 나눠 먹긴 아깝죠? 그렇잖아도 너희들만 먹으라고 내가 얘를 데리고 화장실 청소나 좀 시키려 했는데 자기만 왜 화장실 청소하냐고 나한테 얼굴을 붉히더라고. 참나 기가 막혔어. 이 정도 대우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얼굴을 치켜 세우고 대들어? 저런 비싼 음식 네가 먹어봤자 똥으로밖에 더 나와? 큰애랑 둘째는 머리를 써야 되는 직업이라 당연히 든든하게 먹어야 하지만 너는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일반 회사원이잖아. 머리가 좋아야 음식 맛도 잘하는 거지. 너는 입에 쳐넣기 바쁠 거 아니야? 비싼 돈 주고 사온 음식인데 아무나 먹어야 되겠니? 그네는 이번에 정교수로 부임한다 그러고 둘째 며느리는 이번에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다는데 너는 내세울 게 뭐가 있어? 5대 갈비 정도 뜯으려면 네 형님들과 비슷한 정도의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누가 갈비 먹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흔히 먹을 수 있는 갈비 가지고 대졸 출신만 먹어야 한다는 어머님 생각이 참 저급하네요. 갈비 뜯는데 명분도 있어야 하는 건가요?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도 아닌데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는 것 보면 수준이 어떤 집안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집안에서 그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온 것만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동안 말은 안 했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이 잡히네요. 그 대단한 오대갈비 많이들 뜯으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을게요. 제가 받은 대우만큼 저도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시모와 형님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분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명절날 시댁에 간 거였는데 시모와 형님들의 행동은 지나칠 정도로 저를 막대했어요. 살면서 이런 대우 받은 적 처음이라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봤었는데 출신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걸 직접 경험했을 땐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상대할 가치조차 없을 것 같아 주방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거실에 있던 짐을 챙긴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제 머리 위로 우대갈비가 스쳐 현관문 쪽으로 떨어졌어요. 큰형님이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딜 가냐면서 상고 출신이라 버릇도 없는 것 같다며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거냐고 먹다 버린 우대갈비를 계속해서 저에게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상대해봤자 저만 더 상처받을 것 같아 무시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날라온 우대갈비가 현관문 앞에 있던 큰 아주버님의 얼굴에 강타했어요.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양손에 먹을 걸 사가지고 들어오려던 찰나 제가 현관문을 열면서 앞에 서 있던 큰 아주버님이 큰형님이 던진 팔뚝만한 우대갈비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게 된 거였죠. 큰 아주버님은 상당히 고통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움켜쥐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좌우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사색이 든 얼굴로 괜찮냐며 아주버님의 얼굴을 살펴봤는데 코뼈가 부러졌는지 퉁퉁 부어선 코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입안에도 피가 나는 것 같다면서 무언가를 뱉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입안에서 2개의 이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만약 제가 큰형님이 던진 우대갈비에 머리를 맞았다면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큰형님이 혼자 열을 올리고 자기 분을 억누르지 못해서 우대갈비를 던져놓고서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갑자기 화를 냈어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돌대가리 동서가 들어와서 집안 수준을 떨어뜨려 이런 상황이 온 거라면서 저희 남편에게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집안을 초토화 만들어놨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맞대응을 했는데 형님보다 제가 더 힘이 좋아서 되려 형님이 더 크게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순식간에 몸싸움이 일어나자 남편은 저와 큰형님 사이를 힘겹게 떨어뜨려 놓았는데 그 순간 시모가 뒤이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인물 좋은 자기 큰아들 이가 2개나 나갔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며 막무가내로 행동했어요. 시모는 결혼을 반대했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남편한테 화를 냈고 둘째 아주버님은 병원부터 가야 할 것 같다고 큰 아주버님을 부축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제 머리를 사정없이 흔들던 큰형님과 시모는 남편이 힘겹게 떨어뜨려 놨는데도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집안의 물건들을 저에게 사정없이 던져대고 있었어요. 아, 제발 그만 좀 해요. 이러니까 오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요.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제 2년 됐는데 왜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요? 노력하는 건 안 보여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무슨 말이 오고 갔길래 이렇게까지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정말 평생 영 끊고 살길 바라는 거냐고요?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아요. 형수님이 던진 우대갈비가 얼마나 큰 사고를 불러일으켰는지 보세요. 만약 이 사람 머리에 맞아서 큰 문제라도 생겼다면 형수님 인생은 무사할 줄 아세요? 원래 성격이 이렇게 더러웠어요? 요즘에 고졸대졸 출신 누가 따져요? 대졸보다 고졸이 능력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형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형수님보다 좋은 점도 훨씬 많다고요. 그런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 정교수가 되면 그 밑에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지 참 암담하네요.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조용히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말려도 제가 법적 소송 진행할 거고 어머니도 똑같이 처벌받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선택한 사람인데 이런 식의 대우받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엄마 말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네가 똑바로 된 여자 선택했으면 이런 문제 없었지. 능력 좋은 여자들이 저를 거들떠나 본대요. 저부터가 보잘것없는 놈인데 어떻게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원했다고요. 어머니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가 그동안 살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죠. 어머니 성격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니 재혼도 못하고 여지껏 혼자 늙어가는 거죠.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삶의 목표도 다른데 본인들이 좀 더 우월하다고 해서 차별하는 건 동물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소송을 걸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법적 다툼을 겪어야 하는 건데요?
막내 동서가 예 없이 행동했고 나는 어른한테 함부로 대한 행동에 대해 정당한 응징을 주려던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우리 그이가 현관문 앞에 있어서 피해를 본 것 뿐이라고요. 형수님이 뭔데 이 사람한테 응징을 한다는 건데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배웠다는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고 남편은 말로 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나중에 법정에서 보자며 저를 데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시모는 자식 새끼 힘들게 낳아서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며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땅을 치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는 동안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주었고 한참을 달려 집에 절반 정도 도착했을 때 휴게소에 잠깐 들렸어요. 남편은 자기 집안 식구들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면서 시댁 식구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제가 오지 않자 불안해서 저에게 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술이 모자른 것 같다며 술 좀 사오라고 시켰다네요. 아주버님들한테 오래간만에 형제들과 만났는데 잠깐 대화 좀 주고받으라며 자리를 비켜달라는 말투로 상황을 전환시켰고 아주버님들은 눈치가 보였는지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저에게 말도 하지 못한 거라며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 좀 전의 상황을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며 제가 상처받았을까봐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의 기분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고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갑자기 큰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주버님은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고 남편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의 말을 한참 동안 들어주더니 결론은 힘들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아주버님이 다친 거와는 다르다면서 직접 찾아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상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코뼈가 부러졌고 앞니가 2개나 떨어져 나갔었기 때문에 곧 있을 큰형님 정교수 부임날 문제가 되지 않게 아주버님이 다친 것도 있어서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큰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시킨 것 같아 보였는데 저희가 큰형님의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었고 남편의 결정이 저도 옳았다고 생각했었죠. 큰 아주버님은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며 사정을 했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결과 큰형님이 던진 우대갈비가 아주버님의 코뼈와 이가 뽑힐 정도로 저를 향해 세게 던졌다는 건 의도적으로 제가 잘못되게 하려는 행동에 충분하게 입증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였고 또한 먼저 제 머리채를 잡았던 것도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합의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며 형님이 저지른 행동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피해가 가게 될지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큰형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거기에 더해 시모가 형님의 편에 서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것도 같이 엮어 법적 처벌을 준비했어요. 이런 상황이 시댁 가족들의 귀에 들어가자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저희 부부는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이미 마음먹었기 때문에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큰형님이 정교수 부임을 하기 전에 문제가 터지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저희를 설득하고 싶었겠지만 저희 부부가 워낙 완강하게 만남을 거절하고 있어서 큰형님도 난감한 상황인 듯 보였어요. 결국 형님네도 이 문제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형님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저에게 직접 찾아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했다면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본인도 교수 입장에서 상고 출신인 저에게 머리를 굽히고 싶진 않았는지 자존심을 내세웠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법적 공방이 오고 갔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이 범죄 이력이 없는 걸 참작해 일방적으로 형님이 먼저 저지른 행동이었음에도 법정에선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판사의 재량이긴 하나 아주버님이 다쳤다 해도 만약 제가 큰 사고를 겪게 됐을 수도 있었던 건데 결론적으로 제가 받은 피해는 크게 없었고 가족들 간의 싸움이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받을 수 있었지만 집행유예로 끝난다는 게 마음에 걸렸었죠.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 본인이 느끼는 게 있길 바라고 있었는데 큰형님과 시모는 집안 창피하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던 거에 대해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고 이번 일로 평생 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그런데 큰형님이 법정에 섰다는 거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는지 정교수 부임 날 또 다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차가 막히지 않는 곳인데 그날따라 교통량이 많은 건지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교통사고가 났었는지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막고 서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멀리에서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차량들이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제가 사고 현장 앞에 지나치는 순간 전화통화하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고 얼굴을 붉히며 전화로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사람은 다름 아닌 큰형님이었어요. 그날이 정교수 부임 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학교를 가던 도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접촉 사고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제 얼굴을 보게 될까봐 창문을 올렸고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큰형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크게 다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사고 처리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정교수 부임 날이라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아, 네? 크게 다친 곳이 없다뇨. 지금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눈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청색 신호인 거 못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가면 뺑소니인 거 아시죠? 사고를 유발했으면 끝까지 책임은 지셔야죠. 지금 교수 부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요. 저기 학생, 어디 대학생이야? 우리 학교면 내가 앞으로 신경 잘 써주면 되잖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나중에 처리해준다니까. 연락처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이거 받아. 이걸로 대충 치료하고 있어. 나중에 보험사에서 연락할 거야. 아침부터 바빠 죽겠는데 재수없게 튀어나오면 어떡해? 저기요. 건너는 신호니까 건넌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돈을 던진 거예요? 제가 거지예요? 사고를 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니에요? 용서는 무슨?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너 같은 게 나라를 말아먹는 거야. 너 혹시 이런 식으로 남의 돈 뜯어먹으면서 생활하는 거 아니니? 딱 봐도 거짓골에 못 사는 집안 같은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외제차 골라서 들이댄 거 아니냐고. 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큰형님은 사고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여학생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10,000원짜리 몇 장을 여학생 얼굴을 향해 던진 뒤 나중에 연락하라면서 급하게 차에 올라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건 엄연한 뺑소니였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한쪽에 차를 세운 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여학생 옆을 지켜주었고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실로 향하는 걸 확인한 뒤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뺑소니를 신고했어요. 그렇게 저는 경찰과 함께 큰형님이 다니는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대학 정교수 부임이 대단한 일도 아닌데 시댁 식구들이 축하해 주려고 전부 모여 있더라고요. 큰형님은 좀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사람처럼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들과 형님 앞에 나타나자 큰형님은 당황해하더니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차 안에 있었을 때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핸드폰에 증거물로 남겨두었고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녹화된 영상을 보곤 할 말을 잃었는지 당황해했고 학교 측 다른 교수분들도 큰형님의 진짜 모습에 많이 실망을 했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큰형님은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고 큰형님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면서 경찰들을 뿌리치며 난리를 쳤어요. 순식간에 학교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선 시모도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큰형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사고를 당했던 여학생 가족들은 큰형님의 행동에 대해 강경히 대응했어요.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했고 법정에서는 형님의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여학생이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그 모습을 보고도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본인의 일만 생각해 그 자리를 이탈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큰형님은 교수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박탈의 위기까지 처한 상태였었죠. 큰형님은 억울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 끝은 나락이었고 큰형님의 안 좋은 행실들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둘째 형님과 시모는 이번 사건으로 많은 걸 느꼈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었지만 사람 본성 쉽게 안 변한다고 두 사람도 분명 큰형님처럼 대가를 치를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큰형님의 성격이 제일 고약했기 때문에 먼저 처벌을 받게 된 거지 시모와 둘째 형님도 언젠간 또 다른 사건을 터뜨릴 것 같아요. 지금은 쥐죽은 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과 연락 한 통 없이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게 저희 가족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임신 7주 차라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 가족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희 부부 없어도 알아서들 잘 살아갈 텐데 엮일 필요는 없죠. 현재 징역 생활을 하고 있는 큰형님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동안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상고 출신이던 대졸 출신이던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얼굴을 붉히며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서로 웃으면서 지내도 모자랄 시간인데 말이죠.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